썰맘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온갖 시집살이 다 시키며 나를 몸통처럼 부려먹던 시모. 죽은 신우와 시모의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자 남편이 내 뺨을 후려치는데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접어든 평범한 여자입니다. 글쎄요, 평범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살면 살수록 알면 알수록 참 모르겠다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평범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굵직한 사건 사고도 인생에 없어야 하고 그저 평탄하게만 흘러가야 하니까요. 이곳에서 들려오는 사연들을 듣고 있노라면 그런 분들에 비해 저는 정말 평범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도 평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평범한 한 여자가 아니라 그냥 한 여자라고 소개를 해야겠네요. 6년 전에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어요. 정이 많아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고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자기 걸 다 내주어서라도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정이 많은 사람이라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이 험한 세상에 저렇게 정이 많고 마음이 여려서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 좋아하기도 했죠. 제가 조금이라도 아플 때면 야근을 하고 있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곧바로 어디선가 약을 구해서 저희 집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곤 했고 지나가다가 제가 흘리듯이 한 말도 다 기억해서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와, 저거 예쁘다 하면 어느 순간 그걸 사서 저한테 선물로 주고 있고 SNS 보다가 대게 사진 보고 와, 되게 맛있겠다 하면 그 다음날 데이트는 바로 대게를 먹으러 가곤 했죠.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로맨틱한 사람과 함께하니 저는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정말 내가 동화 속 공주라도 되는 것처럼 귀하게 여겨주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았죠. 그 사람과 함께하는 1년이 정말 하루처럼 짧게 느껴졌고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물론 친구들이 남편한테 프로포즈 받은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다양한 환상을 가지기도 했고 감동스러운 프로포즈를 받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정말 내 짝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랑 있으니까 그런 건 하나도 상관없더라고요. 누가 프로포즈를 하든 상관없고 감동스러운 프로포즈도 필요 없고 그저 이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그 사람의 생일에 맞춰 제가 프로포즈를 준비했네요. 그 사람 생일이 다가오는 어느 날이었죠. 저도 그 사람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데이트를 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저는 레지던스를 빌려 미역국과 간단한 반찬들을 준비하고 벽에는 결혼해줄래? 라는 플랜카드와 예쁜 풍선들, 달콤한 샴페인, 로맨틱한 양초까지 켜놓고 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저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난 오빠만 있으면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그렇게 우리는 함께 평생을 같이 가자고 약속했고 결혼 준비도 수월하게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남편의 부모님은 홀 어머니였던지라 저희가 결혼하면 분가하긴 힘들고 모시고 살아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남편도 그걸 가장 미안해했죠. 결혼한다고 부모님을 저버릴 순 없다면서 말입니다. 그 사람의 정 많은 성정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불편한 일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일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정 많고 좋은 사람이라면 어머님 역시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실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어머니는 저를 정말 너무 예뻐해 주셨습니다. 아유, 드디어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가씨. 에이, 아니에요. 말씀 낮추세요, 어머니. 제가 효도도 하고 잘 모실게요. 아이고, 내가 늙음하게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며느리로 들이게 됐을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 손을 꼭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저는 꼭 안아드렸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들었겠지만 분가는 안 돼. 알지? 정말 미안한데 내가 혼자 살 자신이 없어. 아유, 미안하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모실 거예요. 저 원래 꿈이 시어머니랑 매실청 담그는 거였거든요. 이제 저랑 때마다 매실청도 담그고 딸기청도 담그고 해요, 어머니. 아셨죠? 제가 넉살 좋게 웃으며 이야기하자 시어머니는 알았다고 고맙다며 연신 제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서 살기 시작했네요. 사실 친정엄마가 정말 많이 걱정을 했어요. 얘, 너 진짜 괜찮겠니? 시집살이 크고 말이 쉽지 보통 일 아니야. 나도 네 할머니랑 살다가 아유 진짜 돌아버릴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에이, 엄마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그래. 요즘은 오히려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살이 한다던데? 으이그,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시부모님이 집에 계셔봐라. 옷차림 하나까지도 신경 쓰이는 게 시집살이야. 아휴, 난 모르겠다. 어떻게 돼가는 건지. 아무튼 네가 마음 먹었다니 뭐 내가 말릴 자가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 단단히 먹어. 시부모님, 그것도 홀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니다. 허투루 듣지 마. 아유, 알았어. 내가 다 잘할게. 엄마한테도 잘하고 시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알았지? 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난 시어머니는 정말 저를 친달처럼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았고 제 남편을 그렇게 정 많고 다르게 키워주신 분이라면 시어머니 역시 인자한 분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시댁에 들어가서 사니 정말 엄마 말대로 시집살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친구 한번 만나러 가려고 해도 시어머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분명 저한테 잘해주시기는 하는데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달까요? 저는 그냥 같이 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 내가 더 다가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동분서주했는데 좀처럼 시어머니와의 그 보이지 않는 간극을 줄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많이 힘들기도 했네요. 그래도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저의 그런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시집살이는 정말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점점 힘들고 고됐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터넷에서 한 재벌가 며느리의 생활 수칙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수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몇 가지는 채소는 반드시 전통시장에서 장을 봐야 한다든지 혹은 집안 제사가 있을 땐 하늘이 무너져도 꼭 참석해야 한다든지 또는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반드시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해야 된다는 등의 규칙들이 있었죠. 그때는 재벌과 며느리도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 수칙들을 보면서 감탄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더군요. 시어머니는 정말 저를 아껴주시는 분이셨지만 동시에 굉장히 철저하고 단호하신 분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무조건 새벽 5시면 일어나야 했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5시에 일어나 갓 지은 밥과 갓 만든 반찬으로 7점 이상의 아침잠을 차려내야 했죠. 당신 아들을 빈속으로 출근시킬 수는 없다면서 말입니다. 처음에 토스트나 반찬 배달, 시리얼 얘기를 꺼냈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너는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조미료 덩어리인 반찬 배달이나 시켜서 밥을 먹으라는 거야. 내 아들은 그걸 먹고 출근하고? 아, 어머니, 요즘엔 배달업체들도 조미료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아예 조미료 안 쓰는 데도 있고요. 금액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얘가 누굴 거지 취급하네? 내 아들 그렇게 대충 먹여보낼 수 없다. 그럼 저녁에 미리 밥을 좀 해놓을까요? 미리 준비해두면 아침에 좀 편할 텐데. 어디서 꽤 쓰는 것만 배워가지고 식은 밥, 식은 반찬 나는 상위에 올려본 적 없어. 무조건 따끈따끈하게 갓 지은 밥, 갓 만든 반찬으로 상에 올려라. 알았지? 저 역시 출근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인데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결국 시어머니의 뜻대로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매일 몇 끼 새로 만들어야 했네요. 그리고 뒷정리까지 다 하고 출근하려면 정작 저는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늘 시간에 쫓겼거든요. 어디 그뿐인가요? 장을 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즘 배달 서비스가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마트도 어플로 배달시킬 수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꼴을 절대 보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시어머니가 단골로 다니시던 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꼭 장을 봐야 한다고 앞으로는 나 대신 얘가 올 거라면서 제가 시집 온 첫날 그 가게에 저를 인사까지 시켜주시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단골인 건지 그 집에서 일하는 분, 그 옆집에서 일하는 분까지 저희 시어머니를 모두 알고 계셨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집에서 걸어서 40분이 넘게 가야 하는 곳이었단 겁니다. 제가 퇴근하고 그곳에 들러서 장을 보고 집에 가면 밤 8시가 넘어갈 정도로 고된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꼭 그곳만을 고집했습니다. 어쩌다 쉬는 날엔 제가 차를 가져가려고 하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가려고 하면 저한테 한마디씩 꼭 하곤 하셨죠. 넌 젊은 애가 벌써부터 편한 것만 찾고 있어. 운동 삼아 그냥 슬렁슬렁 걸어갔다 오면 될 것을. 네? 어머니, 지금 날씨가 뭐고 옛날엔 다 걸어 다녔어. 서울에서 부산도 걸어 다녔는데 고까지 걸 못 걸어서 차를 타. 기름은 땅 타면 나오니? 아니, 그러면 버스라도 타면 안 되나요?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 그렇게 물수도 쓰지 마라. 여자가 최대한 아끼고 돈줄을 꽉 쥐고 있어야 새어나갈 틈이 없는 거야. 너처럼 그렇게 물 쓰듯이 쓰다가는 폐가 망신하기 딱이야. 아이, 잔소리하지 말고 운동 삼아 걸어갔다 와. 저는 결국 편도로 40분이 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장본 물건을 이고 지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그 길을 걸어야 했죠. 그런 일은 여름에도 한겨울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어쩌다가 딱 한 번 마트에서 배달시켜 놓고 거기서 장봤다고 거짓말했다가 시어머니가 바로 그곳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바람에 들키고 말았네요. 어디 그뿐인가요? 그 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됐는데 시어머니는 임신 중에도 그 멀고 힘든 길을 걸어가게 시켰습니다.
가뜩이나 병원에서 몸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이야기해도 시어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요즘 젊은 것들은 몸이 약해서 쉬려고만 하고 말이야. 나 때는 애 가지고도 밭일도 했어. 산모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나중에 도 똘똘한 애가 나오는 거야. 큰소리 말고 갔다 와. 그럴 땐 정말 서러웠습니다. 마치 저를 집에서 팽팽 노는 사람 취급하니까요. 저도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어찌 보면 남편보다 제가 더 바빴거든요. 남편은 퇴근하면 끝이었지만 저는 해외 영업 쪽 업무를 맡고 있었던 탓에 그들의 시차에 맞춰 밤에도 일을 하거나 새벽에도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집에서도 쉬는 게 아니었던 저에게 게으르다 몸이 퍼졌다 하시니 서운할 수밖에 없었죠. 힘든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남편의 죽은 여동생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들으면 제사 좀 지내는 게 뭐가 힘드냐, 시댁 식구라서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맹세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지내는 평범한 제사라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지낼 수 있어요. 제사 정도 지내는 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의 요구가 많아도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죽은 아가씨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20가지나 뽑아서 저에게 리스트를 주더군요. 그것들을 다 만들어서 상에 올리라면서 말이에요. 어디 그뿐인가요? 그렇다고 얘를 차리지 않으면 안 되니 전인이 약관이 하는 전통 음식도 만들어 올려야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식구는 꼴랑 셋인데 음식 가짓수부터가 20가지가 넘는 겁니다. 오죽하면 제기를 2세트를 써야 했어요. 커다란 상도 3개나 펴고요. 음식을 무슨 동네 잔치라도 할 듯이 거하게 차려야 했고 남는 건 전부 시어머니께서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솔직히 저는 저희 엄마한테 좀 갖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유독 그날따라 잘 된 음식, 맛있게 된 음식, 또는 내가 처음 도전해본 음식 같은 거 말이에요. 자랑도 하고 싶고 엄마한테 맛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엄마한테 좀 싸서 갖다 드리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바로 저를 막아 세웠어요. 그뿐인가요? 어느 날은 제 등짝까지 때리시더군요. 남편은 그런 어머니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유, 벌써부터 친정으로 이것저것 빼돌릴 생각이나 하고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음식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어차피 이거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 먹을 건 충분한데. 남으면 뭐 아무나 줘도 돼? 이거 다 옆집이고 윗집이고 아랫집이고 나눠주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어서 가서 집집마다 정성스럽게 인사드리고 나눠드려. 우리의 제사 지내고 남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정말 서러웠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인데 임신한 몸으로 낑낑거리면서 하루 종일 불 앞에 서서 고생하면서 만든 음식인데 우리 엄마한테 맛 한번 보여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자기 전에 남편한테 투정을 하면 남편은 늘 저에게 미안하다고만 했네요. 미안해. 어머니가 이맘때 되면 좀 예민해지셔서 그래.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응?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내 등짝까지 때릴 일이야? 우리 엄마는 뭐 입도 아니야? 옆집 사람보다 못해, 우리 엄마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자꾸 이런 식이면 나도 좋은 마음으로 제사상 못 차려. 이게 뭐야. 난 고생만 하고 고생했다 말 한마디 없고. 당신 고생하는 거 어머니도 당연히 아시지. 표현을 잘 못하셔서 그래.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화 풀어, 응?
남편이 그렇게 애교를 부릴 때면 저도 별 수가 없었어요. 그저 피식 웃고 넘어가는 수밖에요. 그런데 죽은 아가씨의 제사는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아니, 보통 제사라고 하면 명절 때나 지내곤 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죽은 아가씨의 제사를 지냈네요. 명절이라고 1년에 2번씩 지냈죠. 아가씨 생일이라고 제사 지내고 무슨 기념일이라고 제사 지내고 1년에 제사를 지내는 횟수가 5손가락을 넘어갈 정도였어요. 심지어 그 제사의 향연은 제가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을 때는 별말이 없으시더군요. 직접 음식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셨는진 모르겠지만 저한테 제사 얘기를 하진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산후조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부터 다시 그 제사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평생은 못 살겠다 싶었던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우리 애 1~2살 될 때까지만 좀 쉬면 안 될까요? 애 낳고 저 몸도 많이 안 좋아졌고 애 데리고 제사 준비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애 낳은 게 무슨 벼슬이니? 남들도 다 낳는 걸 가지고 왜 유세야 유세는? 아니, 유세가 아니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면 도우미 아주머니라도 쓰면. 얘가 점점. 도우미는 뭐 공짜로 부르니? 돈이 땅 타면 막 나와. 내가 얘기했지? 그 혼자 맡겨 쓰라고. 누가 들으면 제가 남편 헛벌이로 사는 줄 알겠다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저를 몰아쳤습니다. 저도 엄연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출산휴직, 육아휴직을 했을 뿐이지 저는 여전히 직장인인데 말이에요. 결국 저는 쬐끄만한 젖먹이 아기를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죽은 아가씨의 제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오롯이 저 혼자 말이에요. 제가 제사 준비를 할 때면 시어머니는 늘 방에서 낮잠을 자거나 친구를 만나러 나가거나 혹은 TV를 보며 소파에 누워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우리 애가 3살이 되었습니다. 결혼 5년차가 되었고요. 이제 아이도 말을 제법 하기 시작했고 사랑스러운 내 아이의 모습을 어디에든 좀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또 요즘 어린이집 엄마들이 각자 SNS로 소통도 하고 정보도 교류한다길래 저도 뒤처질 수 없다 싶어서 평생 안 하던 SNS에 가입했네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심심할 때 보고만 있어도 재밌고 그냥 제 일상만 올려도 사람들이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주니까 마치 스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 정말 재밌어서 푹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아이 사진이나 영상만 올리다가 나중에는 제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이라든지 남편과 아이가 함께 자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죠. 제 얼굴을 올리는 건 왠지 좀 쑥스럽기도 하고 낯간지럽기도 해서 힘들더라고요. 대신 우리 아이와 남편의 사진을 거의 매일같이 올리며 행복한 나날들을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자 어떤 사람이 제 SNS에 댓글을 달았어요. 보통은 눌러보면 무슨 다단계 같은 재택근무 광고 계정이거나 알 수 없는 계정들이었는데 그 계정은 되게 멀쩡해 보였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댓글 내용이 마음에 걸렸죠. 어머, 얘가 네 애구나? 네 남편 똑 닮았다 아주. SNS 하는 줄 몰랐네. 우리 앞으로 자주 연락하자. 처음에 저는 제 동창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계정에 있는 사진을 아무리 봐도 얼굴을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보여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착각했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실제로 그 댓글이 달린 이후에 한동안 그 사람이 댓글을 다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다시 그 사람이 또 저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네요. 야, 섭섭하다. 어떻게 아는 척을 한번 안 하냐? 이수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이수? 그건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났죠. 이수는 바로 제 남편의 죽은 여동생 이름이었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죽은 아가씨로 착각했구나. 그래서 저는 곧바로 그 사람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씨 와이프예요. 아마 저를 착각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제 이름을 알려줬죠. 이에 그 사람은 머쓱해하면서 그랬냐고 자기가 몰랐다고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며 남편 사진만 보고 이수인 줄 알았다고 했네요. 그 사람은 아가씨가 죽은 사실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는 이미 몇 년 전에 죽었다고 아가씨 수목장에 든 것도 알려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었죠. 그 사람은 제 남편을 아주 오래전부터 봐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아가씨랑 오랜 친구라서 친구 오빠인 제 남편도 오래 본 모양이었죠. 그래서 옛날엔 어땠냐, 따르는 여자가 많진 않았냐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휴, 저희 시어머니도 처음엔 저 진짜 예뻐해주고 아껴주셨는데 요즘은 정말 솔직한 말로 힘드네요. 시집살이가 이렇게 고된 건지 몰랐어요. 네? 시집살이요? 그 사람은 엄청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며느리가 시집살이 좀 할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싶었어요. 네, 홀어머니 계시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한참의 정적 끝에 그 사람이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 사진 있어요? 저는 휴대폰에서 시어머니 사진을 찾아 그 사람에게 보여주었고 그 사람은 그야말로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우 오빠랑 결혼했다면서요? 네. 근데 왜 이분이랑 살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니까 같이 살 수 있죠. 뭐 요즘 시집살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그래도 아무래도 홀 시어머니고 하니까 혼자 계시게 할 수가 없어서 결혼하고부터 저희가 모시고 살았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와 그 사람 모두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참을 묻고 또 되묻고를 반복했습니다. 아니, 정우 오빠는 고한데 무슨 시어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수 어머니인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은 고한데 시어머니는 죽은 아가씨의 어머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죠. 뭐 배다른 남매 얘기라도 한가 싶어서 다시 되물었어요. 무슨 얘기냐고 자세히 좀 해보라고. 혹시 두 사람이 배다른 남매 뭐 그런 거냐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답답해하고 기막혀하면서 이야기를 했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수는 제 친구고 정우 오빠는 이수랑 결혼할 사람이었어요. 원래 정우 오빠가 고아라서 이수 어머니가 반대가 심했는데 어머니 편찮으실 때 오빠가 업고 뛰어서 응급실까지 모셔간으로는 감동받아서 바로 결혼 허락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앞두고 이수랑 연락이 끊겨서 그냥 뭐 결혼하면 주변 정리하는 애들 같은 그런 부류인가 보다 했죠. 그런데 정우 오빠랑 결혼을 하고 이수 어머니랑 산다고요? 그분이 시어머니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제가 매년 몇 번씩이나 제사를 지낸 죽은 아가씨는 남편의 여동생이 아니라 저를 만나기 전에 남편이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였던 거죠. 그리고 그 여자의 어머니가 바로 제가 시어머니라고 믿고 있던 그분이었던 거고요. 그 순간 정말 너무 역겨워서 토악질을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눈앞이 뱅글뱅글 돌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친정엄마한테 급하게 전화를 해 저희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픽업해서 좀 데리고 있어달라고 말했어요. 아무래도 그 정신으로는 아이를 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그 아줌마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두드리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문을 잠근 채 생각에 잠겨 있었죠. 당연히 밥도 차리지 않았고요. 그렇게 밤이 되니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서도 들리더군요. 그 아줌마가 제 남편을 붙잡고 뭐라고 우는 소리 해대는지. 아이고, 아주 이 늙은이를 굶겨 죽이려고 한다, 굶겨 죽이려고 해. 하루 종일 밥도 안 차리고 뭐가 그렇게 꽁한가. 방 안에만 갇혀가지고 한 발짝도 안 나오고 있어. 네가 좀 들어가서 살펴봐.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거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저것이 날 송장 취급하는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남편은 열쇠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을 남편에게 다 집어던졌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라던 그 아줌마도 정말 많이 놀라더군요. 당신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이고, 저게 아주 단단히 미쳤나 보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미쳐요? 그럼요, 당연히 미쳤죠. 내가 이 집 구석에서 발붙이고 있으려면 미쳐야 하지 않겠어요. 너무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을 시뻘겋게 뜨고 말하니 둘 다 바짝 긴장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방에 대충 아무렇게나 집히는 대로 시어머니의 옷가지들을 담기 시작했고 저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붙잡고 억지로 집 밖으로 이끌기 시작했죠. 나가요,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거의 들어 눕다시피 했고 남편은 저를 붙잡고 말렸어요. 도대체 뭔데 그래? 아, 무슨 일이야? 말을 해야 알 거 아냐? 그래도 제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내려 하니 남편은 기어코 제 뺨을 올려붙이더군요. 그렇게 다정하고 정 많던 사람이 제 얼굴에 손찌검을 하는 모습에 충격받기도 했고 배신감도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제서야 모든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좋았어? 뭐가? 도대체 뭐가 좋았냐는 거야. 말을 좀 알아듣게 해. 죽은 전 여자친구 엄마를 나한테 시어머니로 모시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내 손으로 그 여자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렇게 나 속이면서 재밌었니? 행복했어? 제가 모든 걸 알았다는 사실을 눈치챈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자기야, 그건 내가 설명할게, 어? 됐어, 필요 없어. 설명? 도대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 내 말 중에 못 틀린 거 있어? 저 사람이 당신 친어머니야? 아니지? 나한테 죽은 아가씨라던 그 여자가 당신 친동생이야? 그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무슨 설명을 하냐고 무슨 설명을 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고아로 자라서. 근데 고아로 자란 게 뭐? 그러면 죽은 전 여자친구 부모를 자기 부모라고 속여도 돼? 그리고 나한테 시부모 대접까지 하라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서 말 한마디 안 한 사람이 부모 정 모르고 살아온 나한테 처음으로 따뜻한 손길 내밀어 주신 분이야. 비록 당신한텐 내 전 여친의 어머니로 보일지 몰라도 나한텐 친어머니나 다름없었어.
아무리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부모님을 저버릴 순 없잖아. 어머니는 저버릴 순 없었어. 이수 죽을 때 맹세했거든. 이수 대신 내가 자식이 되겠다고. 아들로 살겠다고. 근데 아들의 부모를 버려? 결혼한다고? 정말 저는 기가 막히더군요. 그럼 혼자 살든가, 아님 처음부터 말을 하든가. 그랬으면 내가 이런 구렁텅이로 빠져들진 않았을 거 아냐. 그러니까 말 못했어. 당신이 나랑 결혼 안 할 거 뻔히 아니까. 아, 뭐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그냥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나한테는 진짜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야. 호적만 다르지 이미 마음은 내 친어머니라고. 그런 분을 어머니로 모셔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더 이상 말을 섞는 게 의미 없다고 여겨지더군요. 저는 지갑과 차키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향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시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들고 일어나셨죠. 저 역시 당연히 이혼을 선택했어요. 더 이상 그런 사람이랑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반면에 남편은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왜 이런 일로 우리가 이혼을 해야 되냐고. 저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되는 일이라면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동시에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그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죠. 남편은 꼭 어머니한테까지 그래야겠냐며 저를 비난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도 제 손을 들어주며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었으며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기엔 턱도 없는 금액이지만 말이에요. 친구들은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라지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라. 아직도 그때 그 장면들이 제 꿈에 나올 정도로 충격이 큽니다. 가끔씩은 남편의 여동생이라던 그 여자, 전 여자친구가 꿈에 나와 저를 비웃기도 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언제쯤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